여보, 은영아! 친구의 결혼식에 간 회사 대표가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객 300명이 보는 앞에서 단상 위로 뛰어올라 신부의 손목을 잡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은영아. 하객으로 참석한 남자가 신부에게 여보라고 한 겁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운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과 행복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홀은 하얀 꽃과 금빛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객 3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홀 안을 채우고 있었죠. 축가가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더니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강승현 34살. IT 로봇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평소 신뢰를 쌓아온 지인의 초대를 받고 참석한 자리였는데 도로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간신히 시작 시간에 맞춰 도착한 거였죠. 승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습관적으로 단상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부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승현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신부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짓는 순간 승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꼬리가 올라가는 미소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9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나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승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다리가 앞으로 나갔죠. 벌떡 일어선 승현이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단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승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승현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손목을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보, 은영아.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해진 웨딩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로 쏠렸죠. 신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처음 보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황한 목소리였지만 평소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거칠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신랑 측 친구 서너 명이 다가와 승현의 어깨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단상 아래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형, 일단 내려가시죠. 괜찮으세요? 들러리들이 놀란 신부를 감싸고 하객석 여기저기서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지당한 채 단상 아래로 내려오면서도 승현은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그 눈이, 그 미소가 너무나 선명하게 한 사람과 겹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잊을 수 없는 9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나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온 승현은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신랑의 친구가 뒤따라 나와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하지만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얼굴이
남의 결혼식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했고 사랑하면서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승현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식장 안으로 돌아가 신랑과 신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신부는 처음에 겁에 질려 있었지만 승현의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놀라긴 했지만 누군가와 제가 많이 닮았나 봐요. 승현은 로비를 지나며 결혼식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첼 앤더슨. 그것이 신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떠나간 여자의 이름인 송은영과는 전혀 달랐죠. 승현은 고개를 숙인 채 식장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계속 휘청거렸고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겨우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승현의 눈앞에 다시 신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영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9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승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9년간 잠겨있던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눈을 감자 기억이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 승현은 25이었습니다. 국립대 공가대학 기계공학과 장학생이었죠. 교수들 사이에서 졸업하면 바로 대학원에 보내야 할 학생이라고 이야기가 돌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성적은 늘 학과 수석이었고 연구실 선배들도 승현의 실력만큼은 인정했죠. 그 시절 승현에게는 매일 아침 들르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빵집이었죠. 문을 열면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카운터 뒤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22살의 여자, 송은영이었습니다. 승현은 매일 아침 단팥빵 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은영은 항상 웃으며 건넸고 가끔은 이거 유통기한 거의 다 돼서 그냥 드릴게요 하며 슬쩍 빵 하나를 더 봉투에 넣어주기도 했죠. 승현은 그때마다 괜히 뒷목을 극적이며 고맙다고 했고 은영은 그런 승현을 보며 피식 웃곤 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승현이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빵집 앞에 은영이 서 있었죠. 퇴근 시간인데 우산이 없었던 겁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은영은 처마 밑에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승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자기 우산을 은영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이거 쓰세요. 승현의 어깨 한쪽이 이미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비 맞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같이 쓰실래요? 승현이 살짝 웃으며 한 말에 은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고 빗소리 사이로 서로의 이름을 처음 물어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승현은 수업이 끝나면 빵집으로 달려갔고 은영의 퇴근 시간에 맞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유통기한 임박 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밤들이 쌓여갔죠. 가진 건 없었지만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승현은 은영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반대가 많았죠. 학생 신분에 무슨 결혼이야. 형편도 안 되면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승현은 가족이 없는 은영에게 빨리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 안작은 식탁 위에 라면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현이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은영 앞에 내밀었죠. 철사를 꼬아서 만든 반지였습니다. 모양이 삐뚤삐뚤했고 어디 내놓기에는 초라했지만 승현이 실험실에서 남은 철사로 한 땀 한 땀 꼬아서 만든 것이었죠. 나랑 결혼해 줄래? 은영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지야. 은영이 울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현이 은영의 손가락에 철사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조용히 했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축가도 없었지만 구청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밝았죠.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결혼식 하자. 그래, 그때 호텔에서 하자. 하객 1000명 불러서 1000명이나? 우리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없으면 만들면 되지. 두 사람은 까르르 웃으며 구청 앞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은영이 승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기 생겼어. 승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영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우리 아기? 응, 우리 아기. 승현은 은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게. 약속해. 우리 아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기가 될 거야. 그날부터 작은 원룸에는 소소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은영이 시장에서 아기 옷을 사와서 작은 서랍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고 승현은 저녁마다 노트에 아기 이름을 이것저것 적어보며 고민했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아기의 존재는 두 사람에게 버틸 힘을 주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룸이었지만 웃음소리만은 어떤 대저택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현실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승현은 낮에 수업을 듣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돌아와 서너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학교로 향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체력이 바닥나면서 수업 중에 졸기 시작했고 과제를 놓치고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교수가 승현을 연구실로 불러 경고했죠. 강승현, 요즘 대체 왜 이러나? 이러다 장학금 잃어. 승현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재가 떨어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승현의 오른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승현은 다리뼈에 금이 가 깁스를 해야 했고 당분간 걷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일도 공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치료비가 쌓이기 시작했고 일용직이라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금은 병원비의 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은영에게서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자연유산이었습니다. 승현은 깁스를 한 채 절뚝거리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은영을 발견하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은영의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을 뿐이었죠.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승현은 은영이 서랍 위에 올려놓았던 아기 옷들을
봉투에 담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접는 은영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한 벌을 넣는 순간 은영이 봉투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승현은 깁스를 한 다리를 질질 끌며 은영 옆으로 갔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저 은영의 등을 쓸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아침 승현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은영의 짐이 사라져 있었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작은 화장품들, 옷장에 걸려 있던 옷들, 욕실에 있던 칫솔까지 전부 없어져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승현 혼자만 남아 있었죠. 탁자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현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 가난이 싫어. 미래가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아볼게. 너도 잘 살아. 승현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되풀이되었죠. 빵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그만둔 뒤였고 은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영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지만 승현에게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승현은 텅 빈 원룸에서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가난이 싫다니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다 거짓이었어? 며칠째 되는 날 승현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전공 서적을 보았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은영이 늘 그렇게 말했었죠. 승현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넘겼습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승현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다리가 나은 뒤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죠. 장학금을 다시 받았고 기숙사에만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산업용 로봇 관절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특허를 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을 차렸고 그 기술이 해외 대형 제조업체에 채택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 승현은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한 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서랍 안에 은영이 남기고 간 메모가 아직 있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수백 번 생각했지만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9년을 보낸 겁니다. 차 안에서 눈을 뜬 승현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9년 전 원룸에서 절망하던 25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승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가을 저녁의 노을이 차창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종합병원 1인실에서는 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TV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송은영, 31살. 수척한 얼굴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생의 결혼식 날이었죠.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몸이었기에 동생이 언니 이렇게라도 봐하며 실시간 중계를 마련해 준 겁니다.
화면 속에서 동생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죠. 병실 안에는 결혼식장의 축가 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속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한 남자가 하객석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 동생의 손목을 잡고 돌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병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보, 은영아. 은영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사이로 그 남자의 얼굴이 정면으로 잡혔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9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말라깽이 대학생이 아니라 어깨가 넓어진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년 전 자신에게 철사 반지를 끼워주던 그 사람, 새벽마다 건설 현장에서 돌아와 지쳐 쓰러지던 그 사람, 자신이 두고 온 그 사람이 화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TV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이 화면 위에 승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화면이었지만 마치 오래전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죠. 잘 살고 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신랑 측 사람들이 승연을 제지하고 있었고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눈에는 오직 승연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승연을 보면서 은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내가 떠나길 잘했어. 당신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잖아. 화면 속에서 승연이 고개를 숙이고 식장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영은 그 뒷모습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을 주울 힘도 없이 그대로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어깨가 들썩였고 목에 건 철사 반지가 가슴 위에서 찰랑거렸습니다. 헤어진 후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은영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가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쪽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철사 반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왔어. 동생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미루고 언니의 병문안을 온 거였죠.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은영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울었어? 은영의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약 부작용인가 봐. 요즘 좀 붓더라고. 동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일을 깎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언니, 결혼식 영상 봤지? 실시간으로 틀어놨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은영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응, 봤어. 예뻤어. 내 동생 진짜 예뻤어. 그건 그렇고, 그거 봤어? 어떤 남자가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내 손목을 잡고 여보라고 했거든.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죠. 동생이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 알아? 나한테 은영이라고 불렀어. 언니 이름이잖아. 은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동생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그냥 옛날에 결혼했던 사람이야.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언니가? 응, 전 남편이야.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은영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은영의 목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한쪽 손이 올라가 목에 건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죠. 낡은 철사 반지였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라면서 왜 눈이 저렇게 부어 있는 건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왜 목에 건 그것을 저렇게 꼭 잡고 놓지 못하는 건지. 동생은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언니, 응?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은영이 고개를 돌려 동생을 보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은영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이내 시선을 내리깔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옛날 일인데 뭘. 동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과를 예쁘게 잘라 접시에 담아 은영 앞에 놓아주며 말을 돌렸죠. 알았어. 사과 먹어. 내가 직접 골랐거든. 제일 맛있는 걸로. 은영이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동생 앞에서 괜찮은 척 씹었습니다. 동생은 은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선 동생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철사 반지를 놓지 못하는 손끝이, 퉁퉁 부은 눈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동생은 병원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가 왜 그 사람을 떠났는지, 왜 이 병원에 혼자 누워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동생은 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죠. 동생이 병실을 떠나고 은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은영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영상에서 본 승연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양복 차림의 승연, 놀란 표정으로 신부의 손목을 잡던 승연, 그리고 끌려나가면서도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승연. 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승연이 모르는 이야기, 은영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은영은 임신 중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은영을 불러앉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며칠 후 나온 최종 결과는 복막 가성점액종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극히 드문 희귀암이었죠. 의사는 국내의 전문 치료기관이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영은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기가 이제 생겼는데 자신에게 이런 병이라니. 그리고 얼마 후 자연유산을 겪었습니다. 희망이 전부 사라져버린 거였죠. 은영은 남편에게 유산 소식만 전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이 말까지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버릴 거라는 걸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암 치료비까지 짊어지게 되면 남편은 공부도 미래도 전부 포기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승연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였죠. 버리지 못하니까 함께 가라앉을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은 밤마다 잠든 승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피로에 절어 깊이 잠든 얼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은영은 그 머리카락을 살며시 넘겨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떠나야 해. 그래서 은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죠. 가장 차갑고 가장 상처가 될 말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남편이 미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 이 가난이 싫어. 미래가 안 보여. 그 한 줄을 쓰는데 밤새가 걸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은영은 잠든 승연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가락에서 철사 반지를 뺐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죠. 다시 꺼내 목걸이 줄에 끼웠습니다. 차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새벽에 짐을 챙겨 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번 돌아보았죠. 어둠 속에서 승연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가 된 은영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일하던 빵집을 그만두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승연이 찾을 수 없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죠. 그리고 홀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배달 일을 했고 몸이 허락하는 날이면 하루에 2가지 일을 뛰기도 했죠.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에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건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승연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이 선택이 의미가 있으니까. 몇 년간의 고된 치료 끝에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영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몇 년 후 암이 재발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혼자 감당하기에는 치료비도, 체력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은영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은영의 곁에 와주었고 치료비를 함께 감당해주기 시작했죠. 덕분에 은영은 겨우겨우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은영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은영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머리카락은 빠졌고 한때 밝게 웃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영은 병상에서 가끔 승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죠. 강승연 대표, 산업용 로봇 기술 혁신상 수상, IT 로봇 기업 성장 신화의 주역. 기사 속 승연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은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잘됐다. 내가 떠나길 잘했어. 당신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 그리고 매번 울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아팠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리웠으니까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은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거짓인지 은영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9년이 지난 지금도 승연을 향한 마음은 단 한 뼘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승연의 머릿속에서는 신부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회의를 해도 서류를 들여다봐도
자꾸만 그 얼굴이 겹쳐졌죠. 결국 승현은 지인들에게 넌지시 신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신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이고 남편과도 미국에서 만나 사랑하다 결혼했으며 최근에야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이 아니었습니다. 승현은 사무실 의자에 기대 앉아 한참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닮은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세상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기분은 어쩔 수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 그 허탈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며칠을 더 보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벌인 소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남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손목을 잡고 여보라고 외치다니. 그것도 사업적으로 신뢰를 쌓아온 소중한 지인의 결혼식에서요.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승현은 신랑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신랑은 흔쾌히 응해주었죠. 저는 괜찮아요. 아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강 대표님 마음이 그렇다면 식사 한번 하시죠. 약속날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승현, 신랑, 그리고 신부. 승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결혼식 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중한 날을 제가 망쳐버렸습니다. 신랑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돼서 우리 결혼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됐다니까요. 신랑이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신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대표님.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 모습이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승현은 고맙다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죠. 신랑이 화장실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부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승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승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고 짧게 대답했죠.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혼자입니다.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직? 신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승현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은영과 너무나 닮은 이 여자 앞에서는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인데 9년 전에 떠났습니다. 가난이 싫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메모 한 장 남기고 사라졌어요. 승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 반지도 못 사줘서 실험실에서 남은 철사를 꼬아서 만들어줬는데 그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지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신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물잔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승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9년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떠난 뒤에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자 다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가난이 싫다고 떠난 사람을 붙잡아서 뭘 어쩌겠나 그런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승현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사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9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닮았거든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몸이 먼저 움직여 버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승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승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승연은 자신의 물잠만 내려다보고 있었기에 알아차리지 못했죠. 신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승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실 미국에서 자라긴 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승연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짐작하지 못한 채 신부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어릴 때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레이첼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하지만 제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신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송은주예요. 승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죠. 그리고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식당 안의 소리가 전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승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성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 혈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수소문 끝에 언니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언니는 혼자서 병원에 있었어요. 언니 이름이 송은영이에요. 숟가락이 접시 위에 떨어지며 짤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승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레이첼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전했죠. 언니가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희귀암이에요. 오랫동안 싸우고 있죠. 승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은주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결혼식에서 저를 보고 여보라고 했을 때 언니가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얼굴을 알아보고 밤새 울었나 봐요. 다음 날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약 부작용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대표님 때문이라는 걸요. 승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죠. 언니한테 대표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전 남편이라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에 건 낡은 반지를 꼭 잡고 놓지 못하더라고요. 승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은주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승연 앞에 밀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은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모자를 쓰고 수액줄이 꽂힌 파리로 얇은 이불이 덮여 있었죠. 그리고 목에는 낡은 철사를 꼬아 만든 반지가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승연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화면 속의 은영은 9년 전에 밝고 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한때 풍성하던 머리카락은 모자 밑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에 걸린 그 반지는 틀림없었습니다. 9년 전 실험실에서 남은 철사로 삐뚤삐뚤하게 꼬아 만들어 끼워줬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은영은 그걸 9년 동안 목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왜 대표님을 떠났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언니는 대표님이 다쳐서 누워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어요. 희귀암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병이었어요. 승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리를 다쳐서 일도 공부도 못하는 남편한테 아내의 암 치료비까지 짊어지게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차가운 말을 골라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가난이 싫다고, 미래가 없다고, 대표님이 미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요. 승현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승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떠났다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망이 공부의 동력이 되기도 했고 한밤중에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은영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떠난 거였습니다. 승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어디 있습니까? 은영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병원 이름과 호실 번호를 말해 주었습니다. 승현은 곧장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은주가 무언가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온 승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두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죠. 결국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거친 울음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9년간 품었던 원망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현은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고 하나, 둘 호실 번호를 세어가며 걸었죠. 은주가 알려준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승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기를 3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 은영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어제 알게 된 진실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승현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하얀 이불 위로 내려앉아 있었고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꽂힌 팔 모자를 눌러 쓴 머리,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손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죠. 은영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영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고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은영은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빠진 머리카락, 뼈가 드러난 몸, 항암 치료로 푸석해진 피부. 이 모습을 이 사람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이불 속에서 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왜 왔어요? 나가라고요. 승현은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은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 꿈에서 만나던 사람이,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불과 몇 걸음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빵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단팥빵을 건네던 은영이 아니었습니다.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까르르 웃던 은영이 아니었습니다. 승현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은영아. 그 한마디에 이불 속 은영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불을 내리지 않았죠. 대신 더 세게 끌어올렸습니다. 보지 마요. 제발 보지 마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승현은 이불에 가려진 은영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다 알아. 은영아. 다 알게 됐어. 이불 속에서 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숨기려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게 느껴졌죠. 나는 당신을 버린 여자야. 은영이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가난이 싫어서 도망친 여자라고.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와요? 제발 그냥 가요.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은영은 그제야 이불을 내리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문 앞.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영은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승현은 다시 왔습니다. 말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사과 2개를 깎아 접시에 담아 놓았습니다. 은영은 등을 돌린 채 쳐다보지 않았죠. 승현은 소파에 앉아 1시간쯤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꽃다발을 가져와 창가에 놓았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고 승현은 역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없이 나갔죠.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과일을 깎거나 꽃을 바꿔놓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은영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눈도 마주치지 않아도 승현은 묵묵히 왔다가 묵묵히 갔습니다. 은영은 승현이 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쳐다보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승현이 나간 뒤 병실에 남겨진 과일 향기, 창가에 놓인 꽃, 소파 쿠션에 남은 체온이 은영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은영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좀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면회 사절이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그분이 매일 오시면서 원장님이랑 면담도 하고 계세요. 해외 의료진이랑 연결하신다면서요. 환자분 치료 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은영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은영은 승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몇 줄을 적었죠. 치료받지 않겠어요. 돈 낭비하지 마요. 당신 인생에서 나를 지워요. 간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를 승현은 복도 벤치에 앉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편지 뒷면에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울 수 있었으면 9년 전에 지웠어.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건네준 편지 뒷면을 본 은영은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잡은 손끝이 떨렸고 글자가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승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면회를 거절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안심하는 척했습니다. 잘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병실 문 쪽을 보았고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승현이 온 건 아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분 안 오시네요. 간호사가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을 때 은영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된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은영은 이불 속에서 목에 건 철사 반지를 꺼내 한참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잘된 거라고 말하는 입과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은 가슴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승현이 오지 않는 날들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레이첼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신혼의 기운이 얼굴에 가득했죠.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면서 레이첼이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있잖아. 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갑자기 케이크를 사온 거야.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내가 좋아서 샀다고 하더라고. 레이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은영도 따라 웃었죠. 잘 됐다. 좋은 사람 만났네. 응,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침마다 커피 내려주고 자기가 먼저 설거지하고 매일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어? 레이첼이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근데 있잖아, 언니.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언니가 여기 혼자 누워 있으면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 은영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언니도 행복한 거야. 진짜? 당연하지. 언니가 동생 행복한 거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레이첼은 사과 한 조각을 은영의 입에 넣어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언니, 나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사과를 씹었죠. 언니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매일 와서 과일 깎아놓고 꽃 바꿔놓고 언니가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 그 얘기는 그만해. 은영이 짧게 끊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레이첼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영의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죠. 병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은영이 고개를 들어 레이첼을 보았습니다. 레이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언니가 행복한 모습, 나는 딱 한 번밖에 못 봤어. 그 사람 이야기할 때, 그때 언니 눈이 반짝반짝했거든. 내가 결혼식 날 남편 보면서 웃었던 것처럼. 문이 닫혔습니다. 은영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레이첼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은영은 목에 건 철사 반지를 만지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의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고열이 올랐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은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은영의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죠. 한참 뒤에야 상태가 안정되었고 은영은 지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은영이 모르는 사이 병원 복도에서는 한 남자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강승현이었죠. 면회를 거절당한 뒤에도 승현은 병원에 왔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호사 데스크에서 은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죠. 그러다 은영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겁니다. 응급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승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간호사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그 모든 것이 승현의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영이 살아야 한다. 날이 밝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승현을 불러 면담을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막 가성점액종은 워낙 희귀한 암이라 전문 치료기관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승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사업 전략을 짤 때의 그 눈빛이었죠. 병원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파트너, 해외 거래처 대표, 의료기기 업체 임원, 자신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메일을 보내고 화상 통화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희귀암 전문 병원에 은영의 케이스를 전달했죠. 며칠 뒤에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암 전문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면역치료 임상시험 프로그램에 은영의 케이스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은영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이불을 정리해주며 무심한 듯 말했죠. 환자분 응급실에 계실 때 강 대표님이 밤새 복도에 계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입술만 꾹 다물었죠. 하지만 이불 아래에서 한쪽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영이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 안이 어두웠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방 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니 승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침대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해외 의료진과 주고받은 치료 일정표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영어 위로 승연이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긴 흔적이 보였죠. 은영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9년 전의 승연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건설 현장에서 돌아와 지쳐 쓰러지듯 잠들던 25의 남자. 그때도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잠들었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지금은 양복에 비행기 탑승권이 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은영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 놓았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라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승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어서 진심으로 기뻐. 정말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당신 이름 볼 때마다, 기사에서 당신 사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좁은 원룸에서 새벽마다 전공 서적 펴놓고 졸면서도 포기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보란 듯이 성공했잖아.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지는 말지. 그냥 추억하다 원망하고 말지. 당신이 이렇게 오면, 나한테 이렇게 자꾸 잘해주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살고 싶잖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욕심나잖아. 당신 옆에 있고 싶어지잖아.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그런 평범한 게 너무 하고 싶어지잖아. 은영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가망이 없는데. 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영은 잠든 승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로에 절은 얼굴, 풀어진 넥타이, 서류를 놓지 못하고 잠든 손. 은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승연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며시 넘겨주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은영의 손이 승연의 이마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스스로 놀란 듯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깨달은 것처럼 손을 가슴에 모으고 움츠러들었죠.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송은영. 은영은 속으로 자신을 꾸짖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죠.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밤은 깊었고 병실 창 너머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승현은 낮에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 앉아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해외 거래처와 화상 통화를 하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죠. 하지만 회의 중간중간 승현의 눈은 노트북 한쪽에 띄워놓은 메일함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암 전문병원 의료진과 주고받는 메일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었거든요. 임원이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승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또박또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즉시 다시 메일함을 열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승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집 하나 알아봐줘. 비서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10분 이내 거리, 1층이면 좋겠고 햇살 잘 드는 방이 있는 곳으로 현관이랑 복도에 문턱 없는 집으로 찾아봐. 휠체어가 다닐 수 있어야 해. 비서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어떤 분이 사실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승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죠. 내가 살 곳이야.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그날 밤 승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죠. 미국 병원의 면역치료, 임상시험 일정표, 출국 전 필요한 검사 목록, 현지 체류 계획서. 그리고 그 옆에는 회사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대표에게 넘길 업무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기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은영이 고개만 끄덕이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승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도, 병원 예약도, 살 집도, 회사 인수인계도. 9년 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이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죠. 서류를 정리하던 승현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펜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승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이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치료를 시작했는데 몸이 버티지 못하면, 이번에도 은영을 지키지 못하면, 9년 전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현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을 감으니 병실에서 앙상하게 마른 은영의 손이 떠올랐죠. 제발, 이번에는 제발. 승현은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혼자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고 어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은영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승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승현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승현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죠. 내가 뭐라고 했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소파에 앉았죠.
당신은 왜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옛날부터 그랬어. 고집불통이야. 은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가난이 싫어서 떠난 거야. 당신이 한심해서 떠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밀어내는 말인데 밀어내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그때 승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아, 그날 밤에 다 들었어. 은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멈춰 있었죠. 뭘? 한 글자를 겨우 꺼냈습니다. 당신이 내 이마에 손을 대고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욕심난다고. 행복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된다고. 은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자고 있었잖아. 깨어 있었어. 승연이 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 눈을 뜨면 당신이 말을 멈출까봐. 그래서 참았어. 이를 악물고 참았어. 병실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승연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쏟아냈던 말들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살고 싶다고 했던 것, 당신이 욕심난다고 했던 것, 행복하고 싶은 헛된 꿈을 꾼다고 했던 것. 그 모든 말을 이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눈을 떴으면 당신이 또 문을 닫았을 거잖아. 또 괜찮은 척, 미워하는 척 했을 거잖아.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어. 승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은영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병실 침대 위에서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승연이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미워하는 척 그만해. 미워하는 것도 힘들잖아. 은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죠. 턱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에도 그랬지. 가난이 싫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게 나를 위한 거짓말이었잖아. 나를 살리려고 일부러 가장 차가운 말을 골라서 쓴 거잖아.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흔들림을 감출 수 없었죠. 나는 9년 동안 당신한테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았어. 가난이 싫어서 떠났다는 그 말 한 줄이 매일 밤 가슴을 찔렀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였어. 은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당신은 나를 살렸어. 그 메모 한 장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무너졌을 거야. 미워하니까 버텼고, 원망하니까 공부했고, 그 독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게 전부 당신이 준 거였어. 승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은영의 침대 바로 옆까지 왔죠. 은영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승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 벨벳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안에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반지였습니다. 9년 전 실험실에서 남은 철사로 삐뚤삐뚤하게 꼬아서 만들어졌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죠. 달라진 것은 재료였습니다. 초라한 철사가 아니라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꼬임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9년 전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지켜줄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은영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승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죠. 그때 못해준 거 이번엔 제대로 할게.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은영아, 나는 9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없는 게 제일 아팠어. 성공해도 기쁘지 않았고 상 받아도 웃을 수 없었고 옆자리가 늘 비어 있었어. 승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헛된 꿈 말고 현실에서 같이 있자. 내 옆에 있어줘. 제발.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벽이 일부러 차갑게 굴며 지탱해온 그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고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나 당신 진짜 미워한 거 아니야. 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겼지만 헤어진 후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루도 미워한 적 없어. 매일 보고 싶었어. 은영이 목에 걸린 철사 반지를 잡았습니다. 9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죠. 이거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치료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빼야 했지만 병실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걸 찾았어.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꼭 쥐고 있다가 간호사한테 부탁했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꼭 돌려달라고. 이거 돌려받으면 수술 잘 끝났다는 뜻이었거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승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9년간의 사랑이 전부 담겨 있었죠. 은영이 승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울었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도 미워하는 척도 강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견뎌야 했던 암 진단,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보낸 수술 전날 밤, 항암 치료 후 구토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던 새벽, 완치 판정을 받고도 기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울었던 날, 그리고 재발 통보를 받고 다시 무너졌던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승연은 은영을 꼭 안은 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승연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 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햇살의 각도가 달라져 있었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은영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승연이 은영의 볼 위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미국에 희귀암 전문팀이 있어. 승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케이스에 맞는 면역치료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찾았어. 직접 가서 의료진이랑 만나고 왔어. 치료 계획도 다 세워놨어. 은영이 젖은 눈으로 승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같이 가자. 이번에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은영은 한참을 말없이 승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사람만 곁에 있다면 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1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면역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날이 있었고 치료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었죠. 중간 검사에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와 두 사람이 병원 복도에서 말없이 손만 잡고 앉아있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영이 힘들어할 때마다 승연이 옆에 있었고 승연이 불안해할 때마다 은영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9년 전에는 각자 혼자서 견뎌야 했던 것을
이번에는 둘이서 함께 견뎌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은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은 머리에는 짧은 단발이 자라나 있었고 한때 뼈만 남았던 볼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완치 판정까지는 아직 정기검진이 남아 있었지만 의료진은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은영이 캐리어를 끌며 나왔습니다. 승연이 바로 옆에서 은영의 팔을 잡고 있었죠. 1년 전 병실에서 앙상하게 말라있던 은영의 팔이 지금은 승연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을 만큼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입국장 밖에서 레이첼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의 모습이 조금 달랐죠.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캐리어를 놓고 뛰어갔습니다. 너 아기 생긴 거야? 레이첼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안 말했어. 6개월이야. 은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레이첼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 동생이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 언니는 이모가 되는 거야. 두 자매가 공항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었고 승연과 레이첼의 남편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레이첼과 헤어진 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은영의 손이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승연과 함께 아기 이름을 고르던 밤 시장에서 아기 옷을 사와 서랍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던 오후 배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기가 될 거야 라고 속삭이던 순간 그 아기는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은영은 그 아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승연이 은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은영은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건강해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연이 은영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부지런히 건강해지자. 그 아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죠. 한국에 돌아온 뒤 승연은 은영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대로라니? 결혼식? 10년 전에 못해준 진짜 결혼식? 은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야?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당신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주고 싶어? 은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집불통이야. 하지만 싫다고 하지는 않았죠.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대형 호텔 웨딩홀이 아니라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레스토랑이었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레이첼 부부, 승연의 회사 직원 몇 명, 은영의 치료를 도와줬던 담당 간호사,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동네 사람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부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작은 꽃 장식을 달았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죠. 드레스 안쪽으로 아직 가느다란 수액 자국이 남아있는 팔이 보였지만 은영은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들러리를 섰습니다. 볼록한 배를 안고 은영 옆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언니, 울지 마.
화장 번져. 내가 먼저 울잖아. 두 자매가 웃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정원에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승연이 단상 앞에 서서 은영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은영의 모습이 22살에 만났을 때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은영이 승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연의 눈가가 붉어졌고 은영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승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1년 전 남의 결혼식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올라 외쳤던 그 한마디를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자신의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객들도 따라 웃었죠. 작은 정원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고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레이첼의 남편이 축사를 했고 간호사가 제가 담당한 환자 중에 이렇게 행복한 결말은 처음입니다 라며 울먹였죠. 은영은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다가 레이첼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은영이 레이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물어봤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더라. 레이첼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한 말 중에 제일 잘한 말이네.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헤어져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던 자매가 한쪽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쪽은 볼록한 배를 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정원에는 승연과 은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닥에 소복이 쌓여 있었고 작은 조명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죠. 은영이 승연의 팔에 기대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연 씨. 응. 고마워. 나를 다시 찾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승연은 대답 대신 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에 해주지 못한 것을 앞으로 매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남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원의 조명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월도 병마도 가난도 꺾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남의 결혼식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올라 여보라고 외쳤던 남자는 오늘 자신의 아내 옆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것도 사랑이지만 다시 찾아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용기를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항상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